자, 이제 본격적으로 std 스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문자를 가지고 프로그램할 때는 이제 std 스트링을 사용하게 되겠고, 저 std 스트링은 클래스이고,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객체 지향은 설명 안 드렸지만, 그냥 C를 생각해 보면은 구조체고,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d string name 상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진을 유지하는 std string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std string 하나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전 C처럼 그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고, 또 std string에 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또 알고리즘이나 유틸리티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td string을 쓸 때에는 끝에 널 문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널 문자를 인식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널 문자를 인식해야 되는 경우는 끝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C++에서 끝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은 널 문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length나 siz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문자의 길이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반복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 문자를 끝에 유지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 std string은 널 문자를 내부적으로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C와 또 많이 다르고요. 만약에 내가 C++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C 스타일의 문자열이 필요해. 내가 유지하고 있는 std string에서. 그러면 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얻어낼 수도 있어요. 요 메소드 cstr 하면. 근데 요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그 경우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널 문자를 여러 개 유지하는 문자열이면 첫 번째 널 문자까지만 이제 C 스트링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똑같은 형태가 돼요. 주소 연산자를 우리가 name 0, name 0이면 첫 번째 문자죠. 그 첫 번째 문자의 주소를 취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예전 C에서 그 첫 번째 문자에 대한 주소가 얻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도 이제 C 스타일 문자를 얻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활용할 일은 C++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일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C++에서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이제는 std string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끝에 s를 붙이면은 이제 그 std string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얘를 s를 붙여서 인식하게 만들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이렇게 만약 썼다. 그럼 이 오토는 std string으로 인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C에서도 문자열 리터럴은 const character pointer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겠고, 스트링을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C 스타일 문자열 리터럴을 주죠. 그러면 요 문자열을 가지고 내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문자열 주면서 여기다가 길이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첫 7개 문자만 취해가지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를 여러 개 유지하는 그런 문자열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해가지고 그 공백 문자 하나 5개니까
5개의 공백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문자열의 어떤 일부분을 취해가지고 내가 또 문자열 만들 수 있는데 name1 4, 3이면 색인 4부터 3개 문자. name1에서 4부터 끝을 안 주면은 끝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substr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부분 문자를 취해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std string을 생성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d string을 쓸 때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cstr 그러면 이제 c 스타일 문자를 반환해 주고 있고요. find 하면은 이제 찾아주는 거죠. find 해가지고 a를 찾아주는데 a가 문자열에 있으면 요게 이제 이거를 또 설명드리면 뒤에 또 반복자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replace, insert, 뭐 eras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 replace 갖고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insert라는 것도 있는데 이 replace와 insert가 효율적인 연산은 아니죠. 효율적인 연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자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는 일이 복잡하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해주지만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문자열도 배열 개념으로 생각하면 배열 중간에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삭제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만약 삭제하면 뒤에 있는 걸 땡겨와야 되는 거고 여기다 중간에 뭔가 넣으려면은 나머지 뒤를 뒤에다가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들이 있지만 이런 연산자들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효율적이지 않으면 가급적 안 써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그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erase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효율적인 연산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나머지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와 C++ 문자 처리를 한번 코드로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그 C에서 코딩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문자열이 주어지게 되겠고 어떤 C라는 문자가 주어지면 이 C가 이 문자열에 몇 번 나타나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자열의 끝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뭐 while문을 쓰든 for문을 쓰든 해가지고 이 SI가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string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길이를 알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C++에 가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내가 길이가 필요하면은 요렇게 사이즈로 호출하는 거예요. string length가 아니라 이 S에 있는 메소드 클래스니까 메소드가 있고요. 걔를 중심으로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를 중심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제 객체 지향이 아닐 때는 우리가 함수에 그 함수가 처리해야 될 인자를 넘겨주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했는데 객체 지향이 되면은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하게 되겠고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가 그 객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size 하면은 이 s라고 하는 그 객체의 크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게 되겠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문자열은 무거우니까 값 전달 안 하고 이제 주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참조 전달이에요. 그래서 C++에서는 이제 객체를 전달해야 될 때는 항상
참조 전달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제 STD 벡터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STD 스트링을 전달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조로 전달하게 되겠고, 주소로 전달할 수도 있고 참조로 전달할 수 있으면 C++에서는 참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 전달하게 되겠고, 이 참조로 전달된 그 S를 이 안에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다가 이제 컨스트를 붙이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램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전체를 문자열 전체를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할 때는 사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for each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게 됩니다. for each 프로그램 하게 되겠고, 이게 17로 오면은 이제 여기 스트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스트링 뷰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얘와 얘의 차이가 뭔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널 문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는 널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고요. 스트링 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 개념을 이해하려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애와 소유권은 갖지 않는 애, 요 개념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td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그럼 std 스트링은 자기가 유지하는 문자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링 뷰는 자기가 문자열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뷰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걔를 접근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 주소와 크기 정보만 유지하고 있어요. 시작 주소와 크기 정보만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그래서 이제 17에서는 스트링 대신에 우리가 소유권을 유지하지 않는 스트링 뷰라는 걸 쓸 수 있게 했고, C++20에 가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벡터라는 게 있었죠. 그 벡터는 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std span이라는 것도 도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span하고 또 string view는 조금 또 달라요. 조금 더 다르고요. 시작 주소와 크기만 유지하는, 즉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는 애예요. 그럼 string view를 왜 만들었을까? 뭐에 필요해서 string view라는 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string view는 주로 매개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예요. 매개 변수로. 그래서 저기 1번에 foo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oo 함수는 뭐를 매개 변수로 받아요? std string을 받죠. 그리고 std string은 가벼운 원식 타입이 아니니까 주소나 참조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C++에서는 주소로 보내도 되고 참조로 보내도 되면은 참조로 보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참조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foo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기대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함수의 인자로 스윙 객체를 전달할 때도 있고 스윙 객체를 전달하지 않고 문자 리터럴을 전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저 함수가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렇게 이용했을 때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조로 전달하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소 전달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주소 전달할 때는 뭐만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만 전달되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복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애플은 STD 스윙이 아니죠. 근데 기대하는 건 뭐예요? STD 스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만 있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할까? STD 스윙을 하나 만들어서 전달하게 돼요. 하나 만들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STD 스윙을 하나 더 만드는 거는 비용이 어떻게 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C++는 대단히 민감해요. 이 효율성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가 보이면은 그거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C++는.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는 프로그램할 때 무지무지 많이 쓰고 있고 문자열을 받는 함수들은 문자열을 STD 스윙을 전달할 때도 있지만 STD 스윙을 전달하지 않고 뭘 또 전달해? 문자 리터럴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자 리터럴 전달하는 순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두 개를 다중정의해 놓습니다. 다중정의해 놔요. 1과 2를 다중정의해 놔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면은 어디로 갈까? 1번, 2번. 2번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전달하면 1번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깔끔히 해결됐죠. 그렇죠? 두 개를 정의해가지고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수를 늘 두 개를 정의해야 돼. 귀찮죠? 귀찮으니까 이제 만든 게 스윙 뷰를 만들어 버렸어요. 스윙 뷰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참조가 아니에요. 값 전달이에요. 값 전달.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를 전달하거나 스윙 뷰라는 애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요. 스윙 뷰라는 객체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데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은 뭐냐면은 얘의 시작 주소하고 크기만 확보해서 저장해 주면 돼요. 시작 주소와 크기. 얘도 마찬가지고 시작 주소와 크기. 시작 주소와 크기만 확보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 두 개 없이 그 큰 덩어리의 문자열이 있어도 얘를 복사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두 개를 다중정의하지 않고도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면 요 2를 쓸 때는 이렇게 전달하면은 참조 전달이면 전달 과정에 비용이 없고요. 새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요. 근데 1만 있으면 이제 얘의 경우에는 컨스켈터 포인터 요 타입을 요 리터럴을 이용해 가지고 ST 스윙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임시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게 됩니다. 요 과정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안 하려고 기존에는 뭘 많이 했냐면 얘를 다중정의한 거예요. 이제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안 하고 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만 만들어 놓으면은 값 전달이지만 S의 내부 데이터의 시작 주소와 크기 정보만 취하게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 주소와 크기 정보만 취해서 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크기 정보를 취하는 거는 좀 비용인데 어쨌든 이 비용이 얘보다는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스트링 객체를 만든다는 건 어떤 과정이 들어갈까요? 스트링 객체를 만든다는 거. 문자 애플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든다는 건 뭘 하면은 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말록 이런 거 해가지고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확보된 공간에 뭘 복사해야 돼요. 얘를 옮겨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항상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자 리터럴을 불필요하게 안 바꿔도 되는데 스트링 객체로 바꾸는 순간 그 동적 생성과 데이터 복사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링 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스트링 뷰는 시작 정보와 그 끝 크기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자체를 자기 스스로 유지하지 않고 남이 유지하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만 이용해서 자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 그래서 스트링 뷰를 도입했습니다. 스트링 뷰는 참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값 전달로 요때 새롭게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 할 땐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그래서 다중정의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 뷰는 시작 주소하고 크기 정보만 갖고 있으니까 또 어떨 때 좀 효과적이냐면은 앞에서 문자를 제거하고 또는 뒤에서 문자를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 효과적일까? 실제 제거를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애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요 시작 정보랑 크기가 5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를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요 시작 주소를 요로만 바꿔주면 돼요. 실제 A를 뭔가 지우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는 여기만 하면 돼요. 만약 뒤에서 2개 빼고 싶어. 크기를 3으로만 바꿔도 여기까지만 데이터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 뷰는 앞에서 뒤에서 뭔가 계속 제거해가지고 얘가 바라보는 뷰, 바라보는 그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영역만. 내가 이 데이터가 바라보는 영역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있죠. 근데 스트링 뷰는 이 remove prefix, remove suffix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핵심은 다중정의를 안 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애다. 예전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하려고 그랬으면은 문자를 처리하는 함수는 항상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std 스트링을 받는 애, const 캐릭터 포인터를 받는 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용자가 문자 리터럴을 전달하나 std 스트링을 전달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호출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C++17 이후에는 두 개를 정의하지 않고 스트링 뷰라는 거 하나만 정의해서 std 스트링을 전달하나 또는 얘를 전달하나 둘 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작 주소하고 크기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링 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리키고 소유하고 있는 애가 따로 있겠죠. 이 데이터를. std 스트링인데 얘 같은 경우에 얘를 뭐 대문자 P로 바뀌면 스트링 뷰로 접근하게 되면
바뀐 상태로 만나겠죠. 스트링 뷰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그 객체가 데이터를 수정하면은 스트링 뷰도 그 수정된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 뷰는 불변 객체는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원 소유자가 수정하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도 바뀌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 스트링과 스트링 뷰를 그러면 언제 쓰냐? 데이터의 소유가 필요하면은 SD 스트링을 써야 되겠죠. 소유가 필요가 없고 개별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 없고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 필요 없으면은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 스트링 뷰를 사용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수정할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기만 할 거야. 그냥 접근해서 살펴만 볼 거야. 그러면 스트링 뷰를 쓰는 게 SD 스트링 쓰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냐? 스트링 뷰는 SD 스트링도 잘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문자 리터럴이 전달 와도 똑같이 잘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할 때도 만약에 이 데이터가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할 거면 반환하는 것도 SD 스트링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뷰로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뷰로. 그래서 주로 스트링 뷰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쓰이지만 간혹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도 SD 스트링 대신에 스트링 뷰를 쓸 수도 있어요. 이때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내가 반환받아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오류예요. 이건 왜 오류죠? return s 하면은 스트링 뷰는 이 s에 대한 뷰를 보고 있죠. 근데 이 s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애예요. 사라지는 애에 대한 그 뷰를 내가 갖고 있어봤자 안 되겠죠. 금방 누군가가 덮어 쓸 테니까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자 리터럴은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얼마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아까 잠깐 설명했던 개념입니다. 문자열 관련된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거는 아까 봤던 코드죠. 코드인데 이제 스트링 뷰로 받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은 얘가 스트링으로 오나 스트링 뷰로 오나 프로그램 할 때는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메소드들이 다 SD 스트링과 SD 스트링 뷰에 다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때는 나는 그냥 SD 스트링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왜 내가 이제 매개 변수로 SD 스트링 뷰를 쓰는 게 효율적인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내가 직접 구현한 거고, 얘는 내가 직접 구현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써서 구현한 거죠. SD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많이 include하는 그 파일은 뭐야? IOStream일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아마 벡터, 스트링.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건 알고리즘일 거예요. 왜냐면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알게 되면은 고급 C++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알고리즘에 있는 그 메소드, 함수들은 어떤 거를 활용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begin end라는 개념이 있죠. begin end. 이게 뭐냐면은 반복자라는 거예요. 반복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그리고 문자열을 사용할 때, 또 벡터를 사용할 때,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스택 큐,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반복자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반복자는 뭐냐면은 복합 타입의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죠. 복합 타입은. 그러면 그 여러 개 유지하는 타입을 하나씩 차례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색인부터 저장된 데이터 하나씩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문자의 경우에도 첫 번째부터 쭉 접근하고, 그 벡터 같은 경우도 첫 번째부터 쭉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를 접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자인데, C++의 반복자는 하나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begin과 end. 시작과 끝. 시작을 나타내는 것과 끝을 나타내는 걸 만들어서 써요.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걸 만든 다음에 끝을 나타내는 건 고정시킵니다. 얘는 안 바꿔. 처음에 시작과 끝을 만들었어요. begin, end. 그럼 end는 안 변해. 뭘 바꾸는 거예요? 이 begin을 바꿉니다. 이 begin을 하나씩 움직여요. 그럼 얘가 언제 중단이 되는 거야? 이 begin이 end가 되면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end는 문자열의 경우에 또 배열의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접근할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다음 걸 가리키게 돼요. end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에서 구간을 나타낼 때 앞에는 닫힌 거, 뒤에는 열린 걸 써요. 닫혔다는 건 우리가 시작이 0이면 0부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10이라는 건 10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쓰는 거야? 9까지 쓰는 거예요. 9. 그래서 end는 여기에요.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써요. 앞에는 닫힌 거, 뒤에는 열린 구간으로 구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반복자도 C++ 반복자도 begin, end를 쓰는데 begin은 첫 번째 요소, 내가 처음으로 접근할 요소를 쓰고 end는 마지막으로 접근할 요소가 아니라 가상의 다음 요소예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 요소 접근하고 하나 더 가면 end 위치에 오겠죠. 그러면 이제 접근할 것이 없는 거고 begin이 end와 일치되는 순간 반복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자를 만들게 돼요. 근데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만들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뭐가 좋을까? 반복자를 begin, end 두 개를 써가지고 활용한다. 그럼 뭐가 좋아질까? C++, 자바, 파이썬 얘네들은 하나의 객체를 갖고 반복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C++는 두 개 갖고 써요. begin, end. 그럼 이 이점은 뭐냐면 구간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시작점을 begin 플러스 3 하면은 이제 일로 와서 시작하는 거죠. 또 end도 end 마이너스 2 하면 일로 와요. 그래서 내가 begin, end를 이용해서 구간을 편안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다양한 구간을. 대부분의 우리가 반복자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항상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죠. 처음 두 개는 건너뛰고 시작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끝에 있는 두 개는 건너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바나 이런 데는 없는데 C++는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다가 word begin 플러스 2 하면 돼요. end도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그 끝에서 와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반복자의 이점은 구간을 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구간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요? 닫힌 거 시작이고 끝은 열린 거예요. 그래서 begin end. 그래서 항상 이게 문자리 됐든 벡터가 됐든 뭐가 됐든 begin end를 호출해서 쓰게 됩니다. begin end. 그리고 begin end 말고 뭐가 있냐면 R end, R begin, R end가 있어요. R begin, R end. 그래서 R begin, R end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고 싶으면 R begin, R end 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애들이 R begin, R end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접근하는 복합 타입의 특성에 따라서 거꾸로 반복자가 제공될 수 있고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R begin, R end 말고 앞에 C자가 붙을 경우가 있어요. C begin, C end. C R begin, C R end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C가 붙으면 뭐냐면은 const 반복자예요. const 반복자는 뭘 못할 것 같아요? 반복하면서 뭘 못해요?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begin end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begin end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 반복자는 아닐 수 있어요. begin end를 불렀는데 그 begin end가 const 반복자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함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S는 S 스트링 타입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const가 붙었어요. const가 붙으면 이 S에 있는 내부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 begin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원래 begin은 일반 반복자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 반복자를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반복자를 줘요? const 반복자를 줘요. 그러니까 S가 내가 요 애가 const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begin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begin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begin이 가리키는 애를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반복자는 우리가 begin, end, begin 달라 그러고 end 달라 그러고 begin은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요 개념은 이제 반복자인데 이 반복자의 타입은 되게 복잡해요. 그 타입이 복잡하면 뭘 쓰면 돼? 오토를 쓰면은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이럴 때 오토 쓰는 게 되게 편한 거죠. 되게 길어요. 얘는 타입이. 그럼 오토예요. 그 다음에 같은지 비교는 요 비교 연산자 갖고 하면 돼. not equal 아니면 equal. 보통은 not equal로 비교하겠죠. and가 아니면 계속 전진하는 거고 얘를 전진할 때 쓰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써요. 그래서 플러스 쓰시면 되겠고 이 반복자가 가리키는 애를 가리키는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별표 연산자를 써요. 별표 연산자를 쓴다는 거는 begin end가 어떤 개념이에요? 포인트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포인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포인터를 흉내낸 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어쨌든 이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얘를 원래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하냐면 이렇게 프로그램해요.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봐서 synthetic 스펠링 맞을지 모르겠네. 슈가. synthetic 슈가. 이런 말 들어봤어. synthetic 슈가.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얘가 뭐냐면은 복잡한 문법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for each for문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이 for each for문은 이 반복자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을 대신에 쓸 수 있는 신태틱 슈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하지 않고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면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반복자를 이용하도록. 근데 반복자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보통은 우리가 비긴에서 엔드까지 구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쓰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일은 많지 않고 이게 필요할 때는 그냥 for each for문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쓸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구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구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begin end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래밍은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자를 직접 갖다가 쓸 일은 많지는 않고 어떤 함수를 부르는데 그 함수가 뭘 기대해요? 반복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반복자를 통해서 뭘 기대를 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의 구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구간. 그러면 내가 구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C를 만나면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내가 바꿀 수도 있죠. 뭐 begin 플러스 3 그래서 end까지 C가 나오면 없애라. 그래서 그 구간을 명시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스킵한 부분 중에 간단히 뒤로 오면은 이런 애들들이 find 애들들이 반환하는 그 결과도 뭘 반환하냐면 반복자를 반환해요. 반복자를 반환한다는 거는 어떤 위치를 반환한다는 거고 그 위치가 반복자가 되는 거죠. 반복자. 그래서 그 반복자가 M4쓰면 이게 반복자가 아니구나 얘는. 근데 얘는 반복자가 아닐 것 같고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우리가 그 함수들을 보면은 함수의 반환 값이 반복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런 요 경우를 보면 C를 우리가 요 빈도수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나씩 다 세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뭐냐면은 C를 다 제거해.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들을 다 제거해. 그러면 원래 문자열의 길이와 제거된 길이의 문자열 길이를 빼주면 그 문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랑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제거를 안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꼭 효율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더 간결할 수는 있어요. 간결하다고 해서 항상 효율적인 건 아니죠. 코딩이 간결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더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nd, begin, end. 그리고 아마 축제를 거의 이제 끝나갈 텐데 문자열 처리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문자열 빈도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B번 문제도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서 해결하면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빈도수 배열이라는 건 소문자만 등장하니까 26개짜리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26개짜리 인트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문자가 A가 몇 개 등장하는지, B가 몇 개 등장하는지, C가 몇 개 등장하는지 쑥 훑으면 알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C가 몇 개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구하고 나면 그 배열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값을 소팅해서 출력할 수 있죠. 소팅을 안 하고도. 결국 구했더니 A가 2개, B가 하나야. 그럼 A 2번 찍고 B 1번 찍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처리할 때에는 문자열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자열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간단한 문제들은 다 빈도수 배열을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그럼 빈도수 배열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개의 문자열 분석한다고 해서 26개짜리 배열을 N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너무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몇 개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몇 개까지가 최소 필요한 건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시면 잘 통과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